그 다음에 이제 실시 계획으로 들어갈까요? 자, 여러분 하나하나 깨지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자, 개발 계획 배웠고, 구역 지정, 시행자 파트에서 좀 전에 이제 뭘 배웠냐면, 첫 번째 배웠던 게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죠. 사업 시행자가 누가 돼야 돼요? 토지 소유자는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득이 될 수 있죠. 2배. 시행자가 바뀔 수 있죠. 변경. 실시계획인가? 1번 1년, 2번 3번 취소, 4번 파산. 도시개발 사업을 대행할 수 있어요. 대행. 개발 사업은 공공 위주로 했는데 민간이 그죠? 설계나 분양, 그다음에 부지존속공사나 그다음에 기반시설 공사 이런 것들은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탁할 수도 있고 신탁할 수도 있고 하는 등등. 그다음에 이제 시행자에서 배웠던 게 조합을 배웠습니다. 조합. 그다음에 이제 실시계획이죠. 실시계획. 실시계획은 추상적일까요? 구체적일까요? 어이구 맞췄다. 아주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뭐를 위반하면 되냐면 개발계획을 위반하면 돼요. 야가 헌법이거든요. 신도시의 헌법적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실시계획에는요, 뭐를 포함하냐면 첫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논리적이죠. 해볼게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이쁘게 신도시로 지정된 것을 이쁘게 만들자 이거죠. 이뻐지는 방법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는데 그게 그 지구 단위 계획, 이뻐지는 방법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여기에 실시계획에 들어오는 겁니다. 구체화된 계획이.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인가를 하는데 인가를 누가 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개발법은 보니까 전부 다 권한 행사를 조합 설립 인가도 누가 하고 지정권자가 하고 개발계획도 누가 만들고 지정권자가 만들고 하는 등등으로 지정권자가 다 했겠죠. 인가도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 근데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였어요.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면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인가를 누가 한다? 지가 합니다. 지가 만들어서 지가 인가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가를 안 받아요. 그래서 지정권자인 국장이 만약에 사업 시행자죠. 그럴 때는 실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인가를 안 받습니다. 대신에 시도 대도시한테 가서 뭐 어떻게 돼 있다? 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의견 청취. 지정권자인 시도가 만약에 했죠. 그죠? 만약에 사업 시행자로 됐죠. 그죠? 그러면 실시계획을 만듭니다. 인가를 지가 인가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간다? 시군구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뭐 받게 돼 있다?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라는 절차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은 추상적일까요? 구체적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시계획의 효과로서 실시계획이 인가된 내용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관리계획에 입안결정고시라는 절차를 안 거쳐도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만드는 관리계획과 실시계획이 만들어진 내용이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옛날에 만드는 관리계획은 실시계획의 내용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고 되냐면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가된 내용을 실시 인가되잖아요. 그죠? 인가된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변경할 때는 뭘 받아라? 변경의 인가를 받아라. 단 그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그죠? 자, 볼까요? 논점이 간단합니다. 사업생자는 뭐에 맞게? 그렇죠. 개발 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만든다. 실시계획은 뭘 포함해라?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실시계획에 지구 단위가 포함되는 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뭐 된 것으로 봤다? 지정이 된 것으로 봤죠. 그러니까 지정이 됐다는 것은 어디를 이쁘게 만들지를 위치를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뻐지는 방법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는데 그게 어디에 포함된다? 실시계획에 포함된다. 그리고 실시계획에는 설계, 자금, 기간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 내용이 들어오는데요. 그 다음에 인가는 누가 한다고 되어 있냐면 누가 인가합니까?
지정권자 인가 출작. 사업 시행자가 실시 인가를 받을 때는 인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 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를 거쳐서 지정권자에게 주는데, 다만 국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가 만약에 지정권자일 때는 다이렉트로 바로 제출하면 되는데, 지정권자가 누구일 때는요, 국장이죠. 국장인 지정권자는 누구한테 가서 시도, 대도시 의견을, 시도일 때는 누구한테 가서 시군구한테 가서 뭐더라? 의견을 들으라. 한마디로 누구한테 갑니까? 밑에 가서 의견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의 인가.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뭐 받아라? 변경 인가를 받아라. 다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지역 변동이 없는 범위 안에서 면적이 뭐하네요? 감소하네요. 감소.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면적 몇 프로? 10% 범위 안에서 면적이 뭐하네? 감소를 하네. 그 다음에 사업비 중요합니다. 사업비가 10% 범위 안에서 증감입니다. 뭐가 포함되냐면 증가가 포함돼요. 10% 범위 안에서 증가되는 거는 경미한 거로 봐요. 통상적으로 증가는 경미한 거로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요 증가가 유일하게 경미한 거로 보는 유일한 경우인데, 증자 동그라미 해주셔야 됩니다. 증.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뭐 맨날 보는 거, 공간정보구축 및 관련하는 법률이나, 그죠? 법률에 따라서 지적 청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 지적 청량 결과하고 실제 면적과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러면 그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등등 이하 생략입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이한 내용은 없죠. 고시공람. 지정권자가 실시가성하나 인가하면 대통령 제한 바에 따라서 관보나 공보에 만다. 고시하고 서류를 송부한다. 대도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가 아닌 지정권자는 시군구한테 서류를 사본을 보낸다. 받아가지고 공람시키다. 이런 것들은 뭐 읽어보면 돼요. 효과 중요합니다. 효과 이거는 통으로 잘라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나왔어요.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고시된 내용 중 실시계획 고시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럴 때는 관리계획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가 없어도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끝. 이 경우에 옛날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있거든요. 근데 실시계획 고시된 내용과 저촉되는 게 있어요. 양자가 충돌한다 이거죠. 그러면 옛날에 만드는 관리계획은 폐지입니다. 폐지가 아니고 뭐 된 것으로 본다? 변경이 된 것은, 원래 변경하려고 그러면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런데 그 절차를 안 거치고도 바뀐 것으로 만다, 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본다.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계획 변경이 있으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됐는지 지형도면 고시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지형도면을 표시해 주면 돼요. 그리고 실시계 인가를 받음으로써 다른 법에 따라서 각종 인허가 받을 사항들이 있으면 매번 할 때마다 인허가를 또 받습니까?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서류는 한꺼번에 내는 겁니다. 여기서 체크할 거는, 그 받은 것으로 보는데 관계 서류가 들어왔을 때 그 실시계 인가권자 권한이 아닌 경우가 있죠. 그런 다른 권한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의견 주는 기간이 며칠 안에 의견을 주게 돼 있다? 20일입니다. 20일은 동그라미 했어요. 20일, 이거는 줄만 동그라미 해놓았어요. 이건 한꺼번에 정리 좀 해야 됩니다. 정리할 겁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는데, 그죠? 정비법하고 주택법, 건축법 다 배우고 나서 정리할 겁니다, 이거. 한 방에 예시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 해버렸네? 간단하죠? 그러니까 논점이 없어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실시계획에는 1번 뭘 포함해라? 지구단위를 포함해야 됩니다. 실시계획은 두 번째 뭐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된다?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는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가 하죠. 근데 지정권자가 만약에 사업 시행자면 지가 만들어서 지가 인가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의견 듣는데, 시도일 국장일 때는 누구한테 의견 듣고요? 시도한테 가고, 시도는 누구한테 갑니까? 시군구한테 의견을 듣겠죠. 그죠? 그리고 실시계획이 인가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무슨 인가를 받아라? 변경의 인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사안이 경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면적 몇 프로? 10%. 사업비가 10%는 똑같은데 뭐 할 때도
증가할 때도 10% 범위 안에서 증가할 때도 경미한 거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인가받은 내용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근데 옛날에 만드는 관리계획과 지금 만드는 실시계획 간의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만드는 관리계획은 폐지됩니까? 변경된 것으로 봅니까?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 잘한다.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여러분들 아시는 겁니다. 이거는 3개. 자, 3개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환지를 하냐면요. 대지 효용정진, 출작, 공공시 정비 출작, 그 다음에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 현저히 높아요. 여러분, 토지 가격이 높으면 수용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뭐 한다? 환지합니다. 그리고 환지의 목적이 몇 개요? 3개입니다. 3개. 첫 번째 뭐 할 때? 효용정진. 그러니까 환지가 되기 전에는 어떻단 이야기입니까? 효용이 떨어져 있다 이 말이죠.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환지를 하니까 환지가 되기 전에는 공공시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격이 높으면 뭘 한다? 환지를 합니다. 수용은 어떤 경우에 하는데라니까 집단적이란 말이 키워드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나 공급이 필요하죠. 그럴 때는 뭐 한다? 수용을 하고 우리 주변의 신도시들은 대부분이 수용이었죠. 왜 이러니까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답니다. 여기서 뭐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다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하나 알 거는 사업시행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목적에 따라서 사업시행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적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시행자가 야 우리 수용할래라고 해서 수용하고 야 우리 환지할래라 해서 환지하고 시행자가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집단적인 조성이나 공급이라면 수용을 해야 돼요. 효용정리나 공공시설 정비, 가격이 높이는 뭘 한다? 환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행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 혼용은 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에 방식이 2개 이상 섞여 있으면 혼용입니다. 100개 안 해요. 혼용 방식이라고 뭐 별도의 어떤 절차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자 한번 보실래요? 이럴 수 있죠. 여기는 대지의 효용정진이 필요하거든요. 전부 다가. 근데 요 안에서 요만큼이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요 전체를 노란색을 신도시 만들 건데 그러면 여기는 뭘 해야 돼요? 효용정진이 필요하니까 수용하고 뭐 환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가격이 높잖아. 여기는 뭘 해야 돼요? 똑바로 안 하니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집단적인 조성이나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수용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 수용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럼 뭘 해야 돼, 이거? 그걸 환지를 해야 될까, 이거? 그죠? 이제 설명 제대로 됐네. 하나의 신도시 안에 사업시행 방식이 수용하고 뭐하고 환지하고 2개가 있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혼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용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수용에 해당하는 구역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수용의 프로세스로 가면 되고, 여기는 환지 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일부가 환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일부에 대해서 환지 프로세스로 절차를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시행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환지, 수용, 혼용. 혼용하는데, 혼용할 때 분할할 수 있어요. 분할이라는 것은 나누는 거죠. 수용과 환지로 나누는 거. 미분할, 안 나누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할과 미분할, 읽어보면 돼요. 자, 3번 봐요. 분할 시행할 때는, 만약에 근데 분할해서 시행하죠. 그러면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죠? 기반시설의 비용이 있거든요. 기반시설의 비용을 구분해서 실시기에 반영해주라. 싸울 수 있으니까. 이제 분할해서 하면 수용과 환지로 이렇게 분할하는 겁니다. 만약에 분할해서 하는 거죠. 분할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의 신도시니까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는 기반시설 비용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비용하고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해가지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게 하지 말고 미리 실시계획에다가 너가 얼마를 반영을 해주면 싸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할하게 되면 각 지구에서 부담하는 기반실의 비용을 그죠? 명확히 구분해서 실시계에 반영을 해주라. 와.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지가 상승 등 지역개발 여건 변화로 시행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충족하는 방식으로 요거는 하나만 하시면 돼요.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업시행 방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바꿀 수 있다 없다만 하시면 돼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끝. 닫아. 어떻게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 자, 봐봐요. 공공부문의 사업시행자는, 그죠? 사업시행 방식을 수용해서 뭐로 바꾼다? 환지로. 혼용해서 뭐로 바꿀 수 있다? 환지로. 그리고 조합을 제한 모든 사업시행자는요, 사업시행 방식을 뭐해서 수용해서 뭐로 바꿀 수 있다? 혼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시행방식 변경입니다. 변경이 되는데 이거 한번 나왔어요. 몇 년, 2년 전인가 나왔습니다. 쉽죠? 그 보니까, 여기서 적을까? 자, 환지를 뭐로 바꾸, 수용을 뭐로 바꾸네? 환지로 바꾸죠. 그 다음에 혼용을 뭐로 바꾸고? 환지로 바꾸죠. 그 다음에 모든 사업 시행자는 수용을 뭐로 바꾸네? 혼용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뭐로 바뀌진 않네? 수용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되네. 정리를 합시다. 자, 한번 보세요. 정리해 줄게요.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에 뭐는 없다? 환지는 없어요. 환지를 바꾸진 않아. 환지를 바꾸진 않아요. 그 다음 변경 후 뭐로 바뀌진 않아? 그렇죠. 수용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뭐로 바뀌진 않는다? 수용으로 바뀌잖아요. 뭐를 바꾸진 않는다? 그렇지. 환지를 바꾸진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뭐로 바뀌진 않는다? 수용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요걸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2년 전에. 근데 지금처럼 수업을 해줬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도 냈어요. 다 맞췄어요. 앞줄 2명만 틀리고 다 맞췄어요, 그때. 앞줄은 근데 합격했기 때문에 뭐 틀려도 됩니다. 합격하면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인데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적어놨습니다. 심심해서. 볼 것 없어요. 그 다음 수용 들어갑니다. 수용 방식 들어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개발법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좀 보셔야 돼요. 자, 개발계획 했어 안 했어? 했죠. 시행됐죠. 그다음 실시계획 했죠. 좀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니까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이죠. 그죠? 그럼 뭐 언제 들어간다? 수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용. 수용합니다. 수용은 논점을 제가 적어 드릴게요, 먼저. 수용에서 논점입니다. 첫 번째, 누가 수용하느냐? 누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민간은 수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를 좀 이야기하면 안 될까? 다시 할게요. 이거 편집하고. 자, 민간도 수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잘한다. 누구 빼고? 조합 빼고. 조합을 뺀 모든 사업 시행자. 수용에서는 조합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민간이 수용하죠? 민간도 수용. 아까 배웠잖아. 사업 시행자가 수용해서 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 그죠? 수용의 주체는 모든 사업 시행자입니다. 모든 사업 시행자, 조합 제외한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근데 이 사업 시행자 중에서 민간이 수용을 하거든요. 이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민간이 뭐 할 때는 그냥 권한을 안 줬잖아. 그죠? 면적 얼마? 그렇지. 3분의 1. 그죠? 뭐하고? 소유하고. 소유 총수 얼마? 2분의 1.
그리고 수용할 때는 준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다 배웠어요, 이미. 자, 여러분, 시설사업에서 배웠죠?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을 준용하던가요? 그렇죠. 공치법을 뭐 했다? 준용을 합니다. 몇 프로 준용했습니까? 100%입니까? 100%는 아닙니까? 그렇지. 98%를 준용했죠. 그로 준용하지 않는 게 몇 개 있다? 2개 있습니다. 그래서 2%는 준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준용하는 게 98%고 준용하지 않는 게 2%인데 그 2%가 뭐냐면 하나가 사업 인정고시입니다. 우리가 공시법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를 수용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한테 원래 사업 인정을 누가 해줘야 돼요? 국장 형님이 해줘야 될까? 아이가, 이 사업 인정을 국장이 해줘야지. 라고 적어놨는데 또 까먹다 아이가. 괜찮다 아이가. 자꾸 볼 건데 뭐. 확인만 자꾸 합시다. 확인만 하고 가면 돼요. 별거 아니다.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107을 볼래요. 108, 106. 기본서를 자꾸 봐. 106을 봐라니까요. 그 4번에 보니까 공시법 특례 보입니까? 그 사업인증에 글자 잘라놨습니까? 그 잘라라고 했는데. 잘라놨죠? 사업인증 위에다가 누구라고 쓰라고 했는데. 써있지 있습니까? 그래. 그거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업인증을 하는 게 원칙인데. 국장이 하는 게 원칙인데 사업인증이 특례니까 국장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106페이지에 있는 시설사업에서는 한번 봐봐요. 언제 출처져 있냐면 뭐 했을 때 사업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됐어요?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근데 개발사업은 언제를 갖다가 사업인증을 받은 것으로 하냐면요. 개발계획에서 토지 세부 목록을 고셔야 돼요. 토지 세목 고시라고 부릅니다. 세목이란 것은요. 세부 목록. 수용의 객체가 4개 아닙니까? 토지, 건물, 물건, 권리의 세부, 자세한 목록, 항목, 리스트를 공개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 받은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재결 기간의 특례입니다. 자, 여러분들 106페이지에 재결 기간이 불복 신청하는 기간이거든요. 특례이기 때문에 재결 기간은 원칙이 1년이거든요. 1년이 아니라고 했죠. 그 시설사업에서는 언제까지 재결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06페이지에 사업 시행 기간 안에. 개발사업에서도 언제까지 재결 신청,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냐면 사업 시행 기간 안입니다. 다죠? 그게 답니다. 다 해버렸어요. 그게 답니다. 별거 아니, 진짜 별거 아니네. 볼까? 다 했는데요. 사업 시행자는 누구 빼고? 조합 빼고. 조합은 근데 이거는 뭐 법 조문에 없는 건데 적어놨습니다. 수용할 때는 조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민간이 수용할 때 동의요건. 민간 사업 시행자나 민간이 50초가 출자한 공동 부분의 사업 시행자는 면적 얼마 3분의 2 토지를 뭐하고 그렇지.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얼마 1 동의를 받으면 타인의 토지를 마을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러니까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으면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은 면적 3분의 1을 가지고 있잖아. 자기 토지를 수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얼마란 장입니까? 3분의 1에서 소유 총수 얼마? 2분의 1.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토지 3분의 1인데 그 3분의 1에 거주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더라라고 하면 그 100명 중에서 얼마? 2분의 1, 50명 이상이 우리 토지 수용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신도시 만들어라고 하면 그때 그 나머지 토지를 마을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민간이 뭐 할 때는 그냥 무턱대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일단 얼마를 먼저 확보해라. 3분의 1을 확보해라 이거죠. 아까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공동출자 법인, 민간 참여자가 제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한하려고 그러면 면적 얼마를 가져라? 3분의 2. 그리고 그거가 어디에 된다? 도시. 면적이 얼마? 1만 미만이면 네가 제한해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도도히 지금 이 맥이 지금 흐르고 있죠. 그 다음에 소유자 동의요건 산정 기준이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지정고시일 기준일 이후에 시행자가 만약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죠? 동의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총수에는 포함하고 동의한 것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뭐 한 것으로 간주해빈다?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럼 무슨 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치법 적어놓으세요. 몇 프로? 98이라고 적어놓으셔야 돼요. 특례 몇 프로? 2%라고 적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똑같잖아요. 뭐의 특례? 사업인정고시인데 누구한테 사업인정을 받는 게 원칙인데 국장한테 사업인정을 받는 게 원칙인데 특례니까 사업인정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럼 쉽죠. 언제를 본다라고 하니까 그죠? 개발계획에서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세목고시입니다. 세부 목록고시. 여러분 개발계획 우리 저번 주에 개발계획 배울 때 박스 2개 다 기억납니까? 박스 2개 다해서 세가 이거죠. 세목. 그죠? 기억납니까 진짜? 네. 한 주 지났는데 벌써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네요. 기억력이 대단하십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와. 그 다음에 재결입니다. 재결은 공시법 1년이죠. 임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하면 된다? 사업 시행 기간 끝날 때까지. 이건 똑같죠? 똑같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토지상환 채권이 나올 겁니다. 유력하죠, 올해. 자, 토지상환 채권 정리하겠습니다. 공법은 여러분 채권이 4개 있습니다. 4개. 4개인데, 1개는 배웠어요. 그래, 시설사업에서 매수증권 행사할 때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 그죠? 현금으로 매수하는 게 원칙인데 돈이 없죠. 그죠? 그럴 때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로서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할 수 있다. 부재 부동산이거나 비업무용 토지일 때는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 발행할 수 있고 채권 발행하는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규정하고 만기는 10년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 자,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저 좀 봐주실래요? 토지 상환 채권이거든요.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죠? 그렇죠. 도시개발사업 배우고 있죠. 자,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을 배우고 있거든요. 자,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설명 들으셔야 돼요. 설명 들으면 쉬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10억짜리. 의 토지를 수용합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여러분에게 뭘 줘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죠?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토지 수용하고, 그죠? 수용하면서 협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10억을 주기로 했거든요. 통장에 10억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그거로 게임 끝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배우려고 하는 게 뭐가 나왔냐면, 뭐가 나왔어요? 다시 읽어주실래요? 그렇죠.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한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한대요. 누가요? 그렇죠. 시행자가 발행하겠지. 그러니까 현금을 줬다 못 줬다? 못 줬겠네요. 그리고 뭐로 상환한답니까? 토지로 상환한대요.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나중에 보상금을 뭐로 준다?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뭐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토지 땅으로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입니까? 예입니까? 예외죠. 공법에서는요.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은 소유자가 전부 다 뭐 할 때만 발행할 수 있다? 원해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수용을 할 때 발행하잖아, 그죠? 그때 수용하는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발행할 수는 없고요. 얼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부는 왜 안 되는지를 설명드리면 10억짜리 토지를 수용하고 10억짜리 채권을 발행하죠. 그럼 나중에 뭐로 상환하냐면 10억짜리 토지로 상환할 겁니다. 그럼 이게 수용이 아니고 뭐로 바뀐다? 환지로 바뀌어버려요. 토지로 바꿔주는 환지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수용의 본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매수 대금의 얼마? 일부는 현금으로 주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을 했거든요. 발행을 하면 야가 발행자가 되겠죠. 야는 뭐가 될까요? 채권을 받았으니까 채권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야는 발행자이면서 채무자가 되겠네요. 채권은 반드시 뭐가 온다? 만기가 오겠죠. 만기에 채권자가 발행자 채무자에게 지급해 주세요라고 지급 제시를 합니다.
근데 지급 제시를 했는데 지급을 못하면 그게 부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급 제시했으니까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로 지급할까요? 뭐로 지급할까? 아, 왜 그래? 토 이상한 세금이니까 토지로 지급하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뭐도 가능하냐면요. 신도시를 만들 때 원래는 택지까지를 만드는 게 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인데 아파트를 짓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인데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로도 지급할 수 있다? 건물로도 지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지급을 할 때는요. 도시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토지가 전체 100만 평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급 용도로 2분의 1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환 용도로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 다음에 상환자 요걸 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공법 채권 4개 중에서 시험에 꼭 한 개를 냅니다. 자, 공법에서는요 상환자가 들어가는 채권이 2개 있거든요. 여기 한 개 나오고 주택법에 가면 주택상환사채라고 있습니다. 주택상환사채로 있거든요. 근데 상환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무슨 정권이냐면요 김영정권입니다. 김영정권. 무슨 정권이라고요? 김영정권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토지상환 채권하고 주택상환사채가 시험에 출제가 되면 지문 5개 중에서 김영정권의 특성을 보통 1개 정도 지문을 만드는 게 관례거든요. 그래서 김영정권이 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정권의 반대말은 그렇지 그렇죠. 어우 잘한다. 무기명정권입니다. 무기명이라는 것은 이름이 적혀있지 않다 이겁니다. 어디에? 정권에, 채권에 이름이 안 적혀있어요. 누구 이름이 안 적혀있어요? 누구 이름? 그렇죠. 채권자 이름이 안 적혀있어요. 누구 이름이 적혀있어요? 채무자 이름이 적혀있어요. 무기명정권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 CD라는데 보지도 않은 CD 하지 말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품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품권. 상품권이 무기명정권이거든요. 상품권에 채권자 이름은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 안 적혀있죠. 채무자 이름은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 적혀있죠. 롯데백화점 이렇게 적혀있다니까요. 그래서 무기명정권은 특성상 채권자 이름이 안 적혀있으니까 양도 양수가 자유롭습니다. 양도 양수가 자유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물하려고 상품을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주잖아. 그러면 제가 그 상품권, 무기명정권을 들고 채무자한테 가지고 제시를 하면 채무자가 변제를 합니다. 그래서 무기명정권은 양도 양수가 자유롭기 때문에 채무자는 누구한테 변제를 하면 되냐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채권자한테 변제하는 게 아닙니다. 채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변제를 하면 유효한 변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품권을 분실했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습득을 해가지고 롯데에 가서 변제를 받으면 채무자인 롯데는 원 채권자한테 변제를 안 했다고 해서 그 변제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적법한 변제로 추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명정권의 특성은 양도 양수가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기명이라는 것은요. 누구 이름이 적혀있다? 그렇죠. 채권자 이름이 적혀있어요. 채권자 이름이 갑으로 적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을 발행하는 발행자가 있겠지. 발행자는 채권을 무작위로 막 발행을 하고 나서 채권자 지가 갑을 병정 이렇게 적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발행자가 발행을 할 때 채권 어디에다가 원부가 있거든요. 원부에다가 내가 채권을 누구한테 발행했는지를 갖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번호가 적혀 놓는 겁니다. 채권 번호가 있겠죠. 우리가 현금도 번호가 있잖아요. 현금도 번호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가사다마 이래가지고, 번호가 적혀 있어. 누구한테 발행했다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양도 양수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무기명처럼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금지된 것도 아니고요. 일정 사유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만약에 양도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을은 채권을 양수했죠. 채권을 양수한 상태에서 만기에 발행자한테 가가지고 지급 제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가 지급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왜냐면 원부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요? 갑. 들고 온 사람은 누구예요? 업. 불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변제 못 받아요, 이거는. 그래서 야가 만약에 변제를 거절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을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야는 누구를 채권자로 알고 있어요? 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명정권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저에게 선물을 하면 저는 채권자한테 가가지고 채무자한테 가가지고 변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기명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기명은요 2개를 꼭 기억해야 돼요. 2개. 양도를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양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 어디에 이름을 바꿔야 된다? 원부의 이름을 바꿔야 돼요. 어디에 바꿔야 된다고요? 원부. 원부에 바뀌었다. 근데 채권에는 누구 이름이 적혀 있고 갑의 이름으로 적혀 있으면 을이 들고 가가지고 그죠? 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 없다? 없죠. 자, 원부는 바꿔놨어. 에이? 봐봐. 원부는 바꿔놨어. 갑이 이렇게 양도를 했잖아. 그럼 채권을 들고 을이 갔다니까요. 채권에는 누구 이름이 적혀 있고 갑의 이름이 적혀 있다니까요. 들고 간 사람 누구고? 을. 원부에는 누구로 바뀌어 있고? 을. 뭐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면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변제를 거절해버립니다. 그 주면 안 돼요. 주면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진다라고 얘기해요. 법률 용어로서 이중변제 위험. 이중변제 위험이라는 것은 을에게 착오로 변제를 했잖아. 그럼 갑이 나타나잖아. 그럼 갑에게 또 변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게 이중변제거든요. 그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채권을 양도를 했으면 어디에 적고? 원부. 그리고 을이 내가 채권자가 맞다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면 어디에도 이름을 바꿔줘야 돼? 채권에도 이름을 바꿔줘야 돼. 이걸 대항력이라고 불러요. 대항력. 대항력이라는 게 뭡니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법에서 여러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민법에서 많이 나오잖아. 특히 민법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대항하려 그러면 권리를 주장하려 그러면 어디에 이름을 적어야 되고 채권에 양도하려 그러면 어디에 적어야 되고 원부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설명. 그래서 김영정권의 특성을 그대로 이어서 가져간다. 이게 답니다. 자 볼까요? 사업생리는 소유자가 뭐하면 원하면 동그라미 대금의 전부 일부 동그라미 토지나 건물로 사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민간이 발행하죠. 민간이 발행하면 지급 보증 부도 우려가 있어 없어요? 있죠. 공법에서는요. 민간이 발행하는 채권은 전부 다 뭘 받아야 된다? 지급 보증을 받으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지급 보증 받아야 돼요. 민간이 발행하는 채권은 공법 전부 다입니다. 그럼 발행 규모는 아까 토지 상한 채권으로 상한한 토지 건물은 해당 전체 도시개발구역에서 만들어지는 토지나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 전체 면적에서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한 용도로 써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당연히 누가 승인해 줘야 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도시개발법 모든 권한을 누가 쥐고 있었다? 지정권자. 그리고 이율은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여기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이율은 발행자가 정한다는 거. 이게 시험에서 의외로 잘 냅니다. 의외로 잘 내죠. 그 다음에 무슨 정권이더라? 김영정권. 고로 뭘 비치해라? 밑에 원부를 비치해라. 이전하려 그러면 어디에 이름을 적어야 된다? 원부에 기재해야 된다. 대항하려 그러면 어디에 이름을 적어야 된다? 채권에 기재가 안 되면 제3자 발행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적대들지 마라.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깨갱해라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전할 때 요건하고 대항력 요건하고 다릅니다. 그 두 개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항하려 그러면 어디에 적으라고요? 채권. 그죠? 이전하려면 어디에 적고? 그렇지. 그 다음에 질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원형지 나왔네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 자, 잠보세요 수용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시다. 자, 이거 딱 집중을 해줘요. 원형지하고 토지 공급을 한 방에 정리를 다 끝내버릴 거거든요. 이걸 하나의 틀로 딱 묶어 드릴 테니까, 자, 저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저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우리 개발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여기 수용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수용입니다. 수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토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지죠. 그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먼저 접근할게요. 우리가 이제 신도시 지도 같은 거 혹시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그 신도시에 가보면 어디를 가더라도 쉽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신도시 전체 면적이 나오고 그게 이걸 두부자로 잘라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자세히 보시면 기억나시는 거 모르는데 색깔로 다르게 표시를 해놨어요. 색깔로.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 빨간색은 상업지역,
녹색은 공원, 파란색은 공공시설, 노란색은 주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택지 안에, 신도시 안에 A-1블록, 2블록, 3블록, 4블록. 처음에는 이제 주소 지분이 부여 못 받았기 때문에 블록 주소가 있거든요. 준공검사 받기 전에는 뭐가 놓냐면 지분이 안 나옵니다. 그전에는 블록 주소가 돼 있어요. A-1번지, 2번지, 4번지, 4번지, B- 몇 블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블록 주소가 나오거든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토지를 A-1 블록을, 그죠? 만약에 주공에서 만약에 만들었거든요. 그럼 주공이 토지를 만드는데 수용할 때 돈 들어갔지. 그 다음에 기반짓을 형성하는데 도로 만드는데 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는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토지를 판다고요. 그죠? 이 토지를 팔 때 어떻게 팔아요? A-1 블록. 이거 알잖아. 원칙적으로 어떻게 매각하는 게 원칙입니까? 매각 방법. 응? 원칙적으로 어떻게 매각한다? 에? 왜 그래? 경쟁입찰. 그러니까 우리 학원을 최초로 우리 학원 건물을 최초로 지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 토지를 샀을 거 아니야. 어떻게? 경쟁입찰로 샀겠지. 그죠? 경쟁입찰로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 신도시 안에 어떤 토지는요, 예외적으로 추첨으로 분양받는 경우가 있어요. 추첨, 뽑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가 뽑기. 자, 해볼게. 자, 물어볼게. 우리 학원에 있는 요 상가는 토지가 어떻게 될 것이다. 경쟁 입찰했겠죠. 근데 우리 요 안에 법원도 있어요. 그죠? 법원을 경쟁 입찰했겠나? 어느 법원하고 경쟁하고, 일본 법원하고 경쟁할까? 뭐, 독일 법원하고 경쟁할까? 그죠? 병원 있죠, 병원. 그죠? 병원도 경쟁 입찰했겠나? 그죠? 그런 느낌이 들죠? 이거 모든 토지가 경쟁 입찰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는 경쟁 입찰을 하는데 일부 토지는 만다 뽑기합니다. 뽑기한다는 말은 경쟁 입찰은요. 토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요. 높게 형성되는 게 아니고 가장 높은 가격을 쓰는 사람이 낙찰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뽑기라는 것은 추첨이라는 것은 가격을 올리는 겁니까? 정해놓는 겁니까? 정해놓죠. 평당 얼마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필지를 공급하는데 평당 1,300만 원이니까 10명이 신청한 거야. 그럼 10명 중에서 만다 뽑기 추첨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즉 신도시 안에 경쟁 입찰처럼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되는 토지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거는 만다 추첨합니다. 그 추첨하는 토지가 총 4개가 있거든요. 4개가 있는데 이건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 이하죠. 짜리 주택 건설 용지 85 이하. 두 번째가 공공택지입니다. 세 번째가 330제곱미터 이하짜리 단독주택 용지. 네 번째가 공장 용지. 이 4개는 뭐로 분양해 빈다? 추첨으로 분양해 빕니다. 이 4개는 외워야 돼요.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근데 요거 외우는 방법은 쉬워요. 요거는 그대로 두 문자로 따면 되는데 8030 7030이 아니고 8030 7080이가? 7030 8030 헷갈린다. 됐죠? 그래서 8035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뭐도 공급하기도 하냐면요. 수익약으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뭐로 공급한다고요? 수익약. 여러분, 우리 신도시 안에 학교 있죠, 학교 부지가 여러분들 경쟁 입찰했겠습니까? 학교를 추첨했겠습니까? 아니죠. 학교는 만다? 수익약 하겠죠. 지금 뭐 말하는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3가지 방식으로 토지 공급하는데 어떤 경우는 수익약 할 거냐면요. 수익약 하는 경우가 우리 법 조문에 보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다 무시. 그냥 신도시 안에 꼭 필요한 토지는 수익약 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꼭 필요한 토지는 만다? 수익약으로 공급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토지는 수익약으로 공급한다. 됐죠?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몇 개? 3개. 3개입니다. 3개. 답니다, 이게. 자, 뭐가 원칙인데요?
그렇죠. 추첨하는 경우가 4개 있다고. 뭐라고요? 8030.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 한다고요? 꼭 있어야 되는 토지. 뭐 대표적으로 여기 안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서 꼭 있어야 되는 게 경찰서, 우체국, 보건소, 시청, 그죠? 그 다음에 법원, 검찰청 뭐 이런 것들이겠네. 학교 뭐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꼭 있어야 되니까 뭐 한다? 수의계약 하겠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추첨으로 85 이하짜리 주택은 추첨으로 받았잖아요. 그죠? 싸게 비싸게. 싸게. 그걸 분양 가격을 지금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 싸게 또 공급하겠죠. 그러면 싸게 그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있겠죠. 지 마음대로 호로당 팔아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죠? 그런 것들은 전매제한 기간이 좀 길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하는 식으로 주택법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쟁 입찰을 하든 추첨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기준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격은 어떻게 잡는 게 원칙일까요? 그건 뭐 감정이지. 뭐로 주는 게 원칙이더라? 감정가를 가지고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입찰할 때도요, 감정가 1820만 원으로 딱 최저 입찰가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20보다 밑에 있으면 유찰이에요, 그냥. 근데 1820을 딱 기준가를 정해주면 그 위에 가격을 세는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세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추첨할 때도 1820으로 정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원하는 사람. 수의계약은 좀 그보다 싸게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로 하는 게 원칙인데, 감정가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감정가 이하로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끝. 이게 답니다. 그리고, 일부 토지는요,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임대주택을 짓는 용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로 3년 전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토지 공급에 대한 1번 원칙을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운영지 좀 이따 봅시다. 요거도 먼저 줄 칠게요. 자, 토지 공급 계획을 제출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공급할 때는 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뭘 작성한다고요? 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누구를 거쳐서 시군구를 거쳐서 지정권자에서 똑같네. 이것도 누구 승인을 받아라? 지정권자 승인. 됐죠? 그 다음에 의견 청취합니다. 자, 국장이 만약에 지정권자죠. 그럴 때는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간다? 시도 대도시 의견을 듣고, 시도면 누구한테 갑니까? 시군구한테 가서 뭐 된다? 의견을 미리. 오, 아까 봤던 실시기가 똑같네요. 좀 전에 봤던 실시기가 똑같네. 토지 공급할 때도. 됐죠? 자, 사업시행자는 토지 공급 계획에 따라서 조성 토지를 뭐에 따라서 공급한다고요? 뭐에 따라서 공급한다고요? 공급 계획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네모 좀 치놓을래요? 이게 왜 네모가 되냐면 옛날에 실시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공급한다. 개발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공급한다. 이렇게 법 조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개정해가지고 지금 공급 계획을 따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 모의고사를 내면서 사업시행자는 조성 토지를 실시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이거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공급 계획입니다. 그 위에다 좀 적어 놓을래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라고? 그렇지. 실시 계획 X. 또 개발 계획 X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돼요. 훨씬 더 문장이 깔끔하게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뭐가 원칙이더라? 경쟁입찰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외적으로 추첨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추첨. 4개. 뭐? 8, 0, 4.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입니까? 85 이하 아닙니까? 그래서 동감이 하실래요? 8, 그 다음에 공공택지에서 0, 그 다음에 330에서 3, 그 다음에 공장용지에서 0, 8030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8035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나오죠? 읽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평가. 가격을 어떻게 평가한다고 했어요, 아까? 감정가. 근데 가격 산정이 특례로입니다. 감정가가 아닌 경우겠죠. 특례니까. 사업시행자는 학교나 폐기물 임대, 그 밖에 대통령은 다음 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조성 토지
내지는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할 때는 토지 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재작년 신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할 때는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습니까? 줘야 됩니까? 줘야 한다. 이런 걸 표시해 두셔야 됩니다. 감정가를 줘야 돼요. 공공에게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감정가 이하로 주게끔. 그래서 감정가 이하로 주는 경우가 밑에 나오는데 그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토지 공급을 다 배워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를 빼놓고 왔냐면요. 원형지를 빼고 왔거든요. 이걸 왜 뺐냐면 이걸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저 좀 봐주실래요? 쉬워요. 이제 이걸 이해하면 쉬워요. 자, 요렇게 이제 토지가 공급이 되는데 이 중에서 신도시를 만드는데 이 중에서 일부 토지를 이렇게 공급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줍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이걸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토지다. 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야를 그대로 줍니다. 이게 원형지예요. 원형지. 원형지는 전체 면적에서 얼마? 3분의 1 범위 안에서 원형지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원형지는 여러분 가공을 안 했잖아요. 그럼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싸죠. 쌉니다. 그죠? 그리고 왜 이걸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 도시개발법에 옛날에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주도로 사업을 했다. 근데 민간 참여기를 열어두기 위해서 공모란 제도를 뒀다. 두 번째, 대행이란 제도도 뒀다. 그죠? 그러면 공모를 했잖아요. 자, 공모 한번 해볼게. 자, 그 누군가가 응모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개발계획을 응모를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상금 받으려고 응모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들한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맡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한번 해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줘야지. 토지를 주죠.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걸. 원형지를 주는 거예요. 가공 안 한 토지를 주는 겁니다.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원래 형태를 유지하는 토지입니다. 그죠? 이거 아무한테나 원형지를 만들어서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원형지는 주로 누구한테 준다? 공공에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준다고요? 공공. 그래서 그걸 원형지를 받아가지고 개발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걸 뭐라 부른다? 원형지 개발자. 이래 불러요. 원형지 개발자는 주로 누구라고요? 공공입니다. 공공. 그 공공 중에서 주는데, 생각해봐요. 제가 만약에 어디에 신도시 만드는데 원형지를 받았습니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듣자마자 와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게 무슨 유착관계 있는가 아이가 캐션 마크를 품겠습니까? 에? 그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는 안 준다니까요. 그래서 공공에게 주는데 공공에게 주다 보니까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뭐더라? 수익입니다. 이 조심해야 돼요. 아, 일반 토지는 뭐가 원칙인데, 그죠? 원형지는 뭐가 원칙이더라? 수익 이야기죠. 왜? 원형지 특색을 생각하면 별로 어렵진 않다니까요. 그런데 원형지 중에서 학교나 공장 부지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경쟁 입찰 방식으로 줍니다. 원형지 범위 안에서 이제 경쟁 입찰을 시키죠. 학교나 공장 부지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형지는 싸다 비싸다? 싸다. 그걸 홀라당 팔아비면 된다 안 된다? 싸게 받아가지고 차익 넘겨 팔아비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형지는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매각 안 됩니다. 근데 누구는 매각할 수 있냐면요. 깡패는 돼요. 깡패 빼고 매각할 수 없어요. 깡패가 누군데? 그렇지. 국가지자체는 가능해요. 근데 나머지는 매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원형지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까? 예입니까? 예외죠. 그럼 너가 마음대로 하면 사업시행자 너가 마음대로 원형지를 만들어서 사고 팔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승인 필요합니다. 누구 승인? 지정권자 승인. 그것 바꿔요.
사업시행령은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주기관 지정권자한테 가서 뭐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줄짝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 신청서를 받은 지정권자는 개발 계획을 만들고 나서 공급을 승인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적어 놓을래요? 원형지 개발자라고 불러요. 원형지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 개발하는 사람인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공이네요, 진짜.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가 대통령하는 공공기관이 복합개발을 해서 실시한 공모에 선정된 자. 아까 당선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야들을 공급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여기까지.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수의계약이라니까. 수의계약. 그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적어놔. 한꺼번에 적어놔. 뒤에 나오는데, 한눈에 보면 끝나잖아, 그냥. 나중에 이제 자료가 나올 때는 그때는 싹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원형지는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1 이내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정권자 승인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정권자가 승인할 때 이게 원형지가 함부로 마음대로 너무 다양하게 개발되면 신도시에서 균형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원형지 승인할 때는 용적률이나 밀도, 그 다음에 면적, 교통처리계,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이행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뭐 당연히 이행 조건을 붙였겠죠. 조건 붙였다가 조건이 이행 안 되면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당연한 조치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되고, 실시계획에 반영하면 되고, 나머지 읽어보세요. 원형지 매각 제한이죠. 원형지는 홀라당 팔아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누구 빼고? 그렇지. 깡패 빼고, 국가지자체는 빼고 합니다. 이거 정리하죠. 시험에서 이걸 내죠. 국가지자체 빼고, 줄자. 몇 년 범위 안에서? 10년 범위 안에서, 공사 완료가 된 날로부터 5년, 또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기간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먼저 끝나는 기간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몇 년? 5년. 계약하고 10년. 계약이 먼저입니까? 공사 끝나는 게 먼저입니까? 계약이 먼저 아이가. 그러니까 10년. 그리고 공사 끝나고 몇 년? 5년. 중에서 몇 년? 빠른 거. 요거는 여러분들 계산하면, 이 그림을 한 그려볼게요. 이걸 헷갈리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셔가지고, 그려볼게요. 원형지 공급 계약을 2016년 5월 5일 날 했어요. 근데 공사가 2018년 끝났어요. 공사가 7월 6일 날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빨리 끝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원형지 매각을 언제 하느냐? 해볼게요. 원형지 매각은 법 조문 있는 그대로 합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몇 년? 5년. 또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중에서 뭐하는 기간? 빠른 기간이 도달하기 전에는 매각할 수 없다. 즉 기간제라면 요 기간 다음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예. 근데 만약에 공사가 끝난 게 공사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공사가 언제 끝났냐면 2021년 7월 6일 날 공사가 끝났다니까요. 그죠? 2022년 할까? 널널하게. 2022년에 끝났어요. 그러면 공사가 이때 완료됐다니까요. 요때가 아니고.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고 몇 년? 5년. 요 날로부터 5년. 또는 계약한다고 몇 년? 10년. 중에서 빠른 거. 요때 매각하겠네. 요 이후에 매각할 수 있겠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매각 가능 기간을. 근데 누구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매각할 수 있어요. 깡패.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 취소하고 해지하고 이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지할 때는요,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개발자한테 요거는 체크해 두세요. 시정 요구를 몇 번 합니까? 2번 합니다. 2번. 똑바로 해라. 몇 번 합니까?
2번. 3번 아닙니다.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3번 하고 몇 번? 2번. 우리 정서에 좀 안 맞죠? 우리 정서는 몇 번 해야 돼요? 3번. 3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내파가 아니고 유학파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조문을.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몇 번? 2번. 하고 나서 해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발자 선정 방식 나오죠?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아까 줄 쳤죠, 이거는. 무슨 방식? 수익이야. 근데 학교나 공장 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경쟁 입찰. 됐죠? 가격. 가격은 협의입니다, 협의. 감정가를 기준가로 해요. 그러니까 감정가 1,650만 원을 딱 놓고 둘이 뭐 한다? 밀당한다, 이 말입니다, 원형제를. 그보다 싸게 줄 수도 있고 비싸게 줄 수도 있겠죠. 협의합니다, 협의. 협의. 포인트 협의입니다. 아까 여러분 일반 토지는 어떻게 공급했나요? 감정가. 원형지는 협의.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자꾸 두 개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시험에서 나왔을 때 일반 토지에 대한 질문인지 원형지에 대한 질문인지를 문장을 꼭 보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답을 찾아내기가 쉽죠, 이거는. 근데 이건 원형지냐 일반 토지냐 그거만 구분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 볼까요? 선수금이 뭐예요? 응? 선금. 선금.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선분양. 에이, 아파트 선분양이잖아. 뭐부터 주는데요? 돈부터. 계약금만 먼저 주나 중도금도 먼저 주는 거 아이가? 그래. 뭐까지 잔금까지 다 주고 나서 나중에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원래는 무슨 관계가 원칙이냐면 여러분들 밑에서 배우시는데 동시 이행 관계가 원칙이죠. 그런데 토지도 막을 수 있다. 선수금 받을 수 있다. 이게 선수금은 토지를 갖다 돈을 미리 받는 거니까 원칙일까요? 예외일까요? 예외죠.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지정권자 뭐 받아라?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근데 공공이 선수금 받으라 그러면 공공이 돈을 미리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 그러면요. 10%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10%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수금 받고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민간이 선수금 받으려 그러면요. 소유권을 갖다가 확보해야 됩니다. 몇 프로? 몇 프로? 10%. 에헤이, 공공이 10%라니까.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것은 100%야, 100%. 민간은 소유권을 다 확보해야지. 토지가 조금만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공사 진척률이 몇 프로입니까? 10%입니다. 공사 진척률이 10%예요. 아, 공사가 10%는 진행이 돼야 돼. 너무 많이 알겠다. 그러니까 자, 할게. 쉬워. 공공이 선수금 받으려고 그러면 소유권 몇 프로? 10%. 민간이 선수금 받으려면 소유권 몇 프로? 100%. 공사 진척률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 돈을 미리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분양 하잖아요. 그죠? 선분양.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안 배우는 부분인데 주택 공급 규칙이 보면 나오는데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선분양해서 선분양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돈을 미리 받을 수 있잖아. 미리 받으려 그러면 소유권을 몇 프로 확보해야 될까요? 100%. 현대건설이 아파트 지으면 그 소유권 100% 확보한다니까. 그럼 공사가 진행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공사가 착공해가지고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분양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옛날에 제 기획으로는 15%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5%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15%면 뭐 하고 있다? 땅 파고 있어요. 땅. 그러니까 기초공사 끝나고 나면 아파트는 금방 지어버리죠. 기초공사 기간이 제일 깁니다. 기초공사 끝나고 나면 지하 주차장 설치하고 지하공사 끝났죠. 그럼 아파트 올리는 거는 일주일에 한 개층씩 올라갑니다. 옛날에 저 광주가 너무 빨리 올렸죠. 일주일에 진짜 한 개씩인가 올리는 바람에 16층인가 돼가지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최소 그래도 보름 정도는 지나가지고 콘크리트가 말라야 되는데 그랬다 그런 이야기 그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아파트 짓다가 무너진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때 기가 안 나면 지혜습니다. 그 참 현대였어요. 광주가 현대 사고를 많이 쳤네. 재건축하면서도 철거하다가 아파트 무너진 적도 있고. 사고를 많이 쳤네. 여기서 현대는 현대건설이고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잘못하면 현대건설이 저한테 소를 제기할 수 있어가지고 하여튼 됐습니까?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선수금 받으라 그러면 민간이 선수금 받으려면 소유권은 100%, 진척률이 10%, 공공은 소유권이 10%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요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했네요.
자, 좀 쉬었다가 환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